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발표로 하루 앞두고 양적 완화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72% 오른 15,680.35에서 거래를 마쳐 지난달 18일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56% 오른 1771.95의 장을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1%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는 0.48% 올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했고,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도 각각 0.73%, 0.6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민간 경제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71.2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5보다도 낮고 직전월 기록인 수정치 80.2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도 지난달의 수정치인 84.7에서 이번 달은 71.5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묻는 현재 지수도 역시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 수정치 기준 73.5에서 이달 70.7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9일 발표된 S&P 케이스실러의 8월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치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6%를 웃돌고 직전월 기록인 0.62%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계절 조정치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 가격 지수는 1.3% 상승이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2.8% 상승을 기록해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인 12.5%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에 13.8% 기록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곡물류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탓으로 저조한 인플레이션 반등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9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8월의 0.3% 상승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상승 전망치를 모두 밑돈 것입니다.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0.3% 상승하는 데 그치며 0.6%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무려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정 10년간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제18기 3중 전회를 다음 달 9일에서 1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망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집정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중 전회 개최일이 마침내 확정됨에 따라 시진핑 체제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란과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는 FOMC가 개막이 됐습니다. 양적 완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거의 틀림이 없는 모습인데요. 간밤 발표됐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진한 성적을 공개했었죠. 다만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었던 애플이 후실적으로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약업체인 화이자도 후실적을 나타내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3대 지수 모두가 올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2,050불 보게 했던 외국인들의 힘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강하지는 않겠지만 매수세가 소폭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하루인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맥을 찾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음 달 14일 자넷 옐런 차기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지명자가 공식 임명되기 위해서는 100인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상승이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또 최고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최근의 움직임은 거칠 것이 없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논란도 커지고 있지만 시장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이런 흐름이 이번 주중에 계속적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다우는 0.72%가 올라서 15,680포인트,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나스닥은 0.31%가 올랐습니다. 3,952포인트. S&P 500 지수도 0.56% 상승한 1,771포인트. 새로운 지수대를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 다우 지수는 연간 상승률이 18.8%, 나스닥은 30.49%, S&P 500 지수는 23.55%로 S&P 500 지수는 지난해 상승률을 벌써 2배 이상 올라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간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미뤄두었던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경제 지표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엇갈리게 나오자 시장에 그 영향력을 주는 이런 부분은 좀 반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내용만 조금 더 살펴드리자면 선행지수 성격이 강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71.2로 예상치는 75였고요. 9월의 수치 80보다도 9포인트 가까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 9월 수치도 0.1%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 소매 판매는 11월과 12월, 10월 수치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말 할리데이 시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소비자들이 구매 행동에 주춤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노키아의 손실이 축소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있었고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파이자가 주당 조정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다는 점, 이런 점이 긍정적인 실적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특히 이탈리아 지수는 2.27%나 상승하면서 이달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증시도 1.3%, 0.6% 각각 오르면서 오늘 유럽 증시도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 랠리 성격이 좀 강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FOMC가 열린 가운데 미국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차기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절차, 그러니까 임명 절차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넷 옐런 현재 부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을 한 가운데 이제 공식 임명을 위한 절차만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회가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14일 정도로 좀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정인데요. 네. 이보다 이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 달에 실시되는 거는 거의 윤곽이 나온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인데요. 오늘까지 이틀간의 이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 회의가 현재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장 회의의 내용보다도 현재 옐런 의장의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블룸버그가 연준의 주요 인사와 상원의원들의 그 정보를 취합해서 다음 달 14일 정도에 청문회가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릴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인사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원은행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55명, 그 다음에 공화당 의원이 45명, 이렇게 100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60표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 수치만 놓고 본다면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가 5표 정도는 현재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하게 소위원회에서 인사안이 상정이 돼서 청문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지만 막판에 공화당 쪽에서 강경한 자세가 나오거나 추가적인 변수가 돌발될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현재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차기 의장으로 로렌스 서머스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워낙 월가와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나자 결국에는 현재 부의장인 자넷 옐런을 지명을 했는데요. 다음 달 청문회가 만약에 속개가 된다면 무난하게 이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넷 옐런은 100년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첫 여성 수장이고요. 네. 벤 버난키 의장은 헬리콥터 벤 이런 그 약어를 가져가면서 애칭을 얻었죠. 시장에서도 자넷 옐런에 대한 이런 애칭을 아마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2월에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이 공식 임명이 되게 되면 연준의 투명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냉키 의장의 약점 중에 하나도 소통은 좋았지만 너무 시장에 잦은 발언을 하게 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던 것이 아니냐. 너무 소통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차별화가 진행될지도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코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한 문장에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주는 이런 그 행태가 벤 버냉키 의장의 자신의 속내를 시장과의 간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문장에 두 가지 정보를 같이 흘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더 헷갈렸었죠. 그렇죠. 예. 옐런은 이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그 정보를 전해줄 때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양적 완화 이런 기조에 벤 버냉키 의장과 같이 수기를 했고 그 플랜을 짰던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능력은 상당히 출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행보를 점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현재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성명서 발표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재무부나 기자단에 일부는 이제 미리 이를 전달을 하고 보도 그 금지 시점까지 이를 오프 더 레코드로 해 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일부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공식 발표가 되기 이전에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미국 재무부에도 성명서 전달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는 이후에 또는 그 공표가 되는 시점 이후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가져가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정보 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나 완화기죠. 추가적으로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을 경제 지표에 따르는 데이터 디펜던시 폴리시를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모호함도
옐런이 취임하는 2월 1일, 내년 2월 1일 이후에는 많이 바뀔 것으로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크게 현재 회자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으로 현재 언론과의 대면이나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2달여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차기 수장으로 이미 지명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입단속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차기 연준 의장의 나머지 남게 된 임명 절차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한편 금 매입에 앞장섰던 러시아를 필두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매도를 일관하고 있어서 또 우려되고 있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번 코너에서 들릴 이야기는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좀 줄여가는 그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그 보유 의사가 가장 큰 이제 그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금 가격이 매우 많이 하락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자산의 손실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하는 대비 태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9월에 처음으로 12,000온스의 금을 매각을 했습니다. 올해 금 가격은 마이너스 19%, 많이 떨어졌을 때는 23% 이상 그 낙폭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20% 언저리에 많은 하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금 가격은 1345.50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체 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 보유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 매각이 나타난다면 다소 부정적인 금 시장의 기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멕시코나 캐나다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과 체코, 코스타리카 중앙은행도 그 규모는 적지만 조금씩 이를 좀 내다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이프러스가 은행 구제 조정을 통해서 사이프러스 중앙은행이 금 매각을 한번 시장에 내다 그 공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경우 중앙은행의 스탠스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 코스피 갈 길은 바쁜데 실적을 조금 엇갈리면서 발목을 잡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주춤해졌다지만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어제장에서는 막판에 2050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슈 한편 아무래도 시장의 지금 현재 어닝 시즌,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일단 3분기 전반적으로 실적의 가이던스 자체가 이 전망치 자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약
한 평균 한 9% 정도 예상치보다는 낮게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이 관련된 업종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뭐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또 장중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뭐 지난주는 아무래도 한창 실적 발표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슈가 줄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가장 뭐 핵심 하두죠. 외국인의 지금 42거래일인가요? 3거래일인가요? 계속적으로 뭐 매도 전환을 했다가 또 마지막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매수 강도는 둔화됐습니다. 매수 기조 자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강도가 둔화됨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됐지만 그래도 만만하게 매수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도 2050선 턱걸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시장의 흐름이 사실 지금은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위아래 어디든 가더라도 지금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아주 좁은 한 2020에서 2060 한 40포인트를 거의 한 2, 3주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아주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때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는 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마무리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는 아주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많이 줄어든 상황, 약화된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또 섣부르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수도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앞서서 4분기에 대한 기대, 눈을 맞춰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고요. 한 주간을 이끌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매도세, 이제 조금씩 강도 자체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기관의 매물 자체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 뭐 운용사나 특히나 이제 뭐 매니저들 이렇게 가끔 뭐 여의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사실 외국인이 꾸준히 샀던 업종들을 올해부터 지난 8월부터 순매수 강도가 가장 높았을 때 이때부터 본다면 IT 그리고 뭐 운송 장비, 자동차와 사실 삼성전자 이 정도 업종을 가장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 정도 수준인데 산 비중은 거의 뭐 한 40%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매수 비중을 높였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수가 더 가더라도 이들 종목이 지금 현재 좀 오버해서 매수 비중을 높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수 비중에 따라서 좀 차별성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 현재 기관들도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외국인이 많이 샀던 그런 비중이 높았던 그런 업종들은 조금 매수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은 종목들 대신에 순이익이 좀 높고 그 주가 비중이 좀 낮은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직 못 오른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을 이제 포트에 채워 넣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일단 시장이 일정 부분 뭐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가장 많이 올랐던 뭐 삼성전자 지금 150만 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 경기 민감주가 가기보다는 뭐 대안주, 뭐 내수주라든지 금융주가 좀 더 오버슈팅해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슈는 이제 결국 실적 시즌인데.
거래소 종목은 대체적으로 11월 말에서 11월 초에 대부분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코스닥 기업들은 11월 중순이 거의 피크를 치고요. 그리고 11월 말까지도 좀 늦게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닝 쇼크가 났던 기업들은 또 가차없는 차익 매물들이 나왔고 실망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 어닝 쇼크 기업은 잘 피해가고, 그리고 실적이 가이던스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에 지금 현재 몸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그러면 순매수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과연 순매수 강도가 둔화되는 이 부분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사실 환율이 1150원대 구간에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1150원, 60원 이 라인에서는 환차익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차익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충분히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로 자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과거 한 20년 전, 과거 20일 정도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한 5년간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이 급격한 매도로 전환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사왔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전환하더라도 좀 완만한 조정의 흐름이 많았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수주, 금융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겠고요. 코스닥,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급격한 순매도 전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를 골라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형외과에 갔을 때 최근 들어 많이 쓰는 게 필러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톡스가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는 이 보톡스가 그냥 그 보톡스가 아니라 메디톡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점유율의 지금 40%를 육박하고 있는 메디톡신을 개발한 바로 메디톡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말 그대로 지금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업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2011년도에 10월 이후에 지금 700%가 폭등을 했는 상태겠죠. 2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상당 부분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와, 이런 주식만 샀어도 대박 나는 거죠, 말 그대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하단부터 지금 올라왔던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곳
가격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 하단에 2011년 10월 달에 가격대를 한번 본다면요. 저희가 뭐 25,000원, 뭐 19,000원 이 가격대도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17만 1,200원까지, 그리고 고가는 17만 6,6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폭등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기존의 피부 미용 관련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톡스가 가장 유명했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부분으로서 메디톡신이 개발이 되었고, 그 부분 자체가 강남 성형외과를 처음에 시초로 해서 점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죠. 현재 내수 점유율은 40%대를 육박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년에 대비해서 더욱더 내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성장 동력을 한 개 더 붙인다면 바로 유라미스라는 새로운 필러도 개발했다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필러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용 많이 하고요. 그 대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맞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맞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 단점을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개발함으로써 소모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톡신이 팔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유라미스가 거듭하면서 신규적인 매출처를 한 번 더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의 주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9월 26일 날 엘리간사와 어느 정도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엘리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톡스의 원개발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원래 개발했던 회사가 지금은 메디톡스와 계약을 다시 한 번 더 맺음으로써 주가는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 자체는 3,898억 원에 이르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최고의 평가 금액을 받았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액별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봤을 때 지금 1위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그리고 2위 그리고 3위가 바로 LG생명과학인데요. 계약금만 보시더라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LG생명과학이 계약금으로 20만 달러를 받았을 때 지금 2천만 달러죠. 2천만 달러를 받았을 때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6,500만 달러까지 한 번만에 받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이렇게 대평가가 되는 기업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죠. 적정 가치를 얼마가 환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정 가치를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오 제약 업종 같은 경우 PR 25배를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이 가격대거든요. 15만 5천 원짜리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고요. 그 지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의 현재까지의 실적적인 분위기에 어느 정도 15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다분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SM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도 한때 1조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메디톡스도 9,400억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 시총 1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제약 업종,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셀트리온 말고는 다 허당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이 메디톡스가 깨어줄지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 메디톡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도 메디톡스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2016년에야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고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의 아담 파커 선임 전략가도 지금과 같은 시장을 본 적이 없다 발언을 하면서도 양적 완화 축소는 2016년에야 이루어질 것이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도 당분간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축소는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양적 완화 축소도 2016년은 너무 멀죠. 그렇죠. 제가 볼 때 2016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진행한다면 내년 3, 4월이 될 거고요. 네. 적절한 수준은 저는 내년 8월이나 10월 정도가 맞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도 밀린다 그러면 이제 2015년 정도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좀 보는데요. 2016년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의 어떤 묻지마 상승 이거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테이퍼링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죠. 올해는 전혀 아닐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4월, 최소 내년 4월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동안 벤버네키 의장 5월에 테이퍼링 축소 가능성 제기됐을 때 투자 못하고 눈치 보던 투자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달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버블로 가는 그런 과정일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사실 오늘 종가상으로는 최고가를 쳤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쳤고, 장중고가로는 못 쳤죠. 그렇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FOMC에서 정확하게 확정된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묻지마 상승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의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일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심리에 주가가 올라서 테이퍼링이 막상 연장이 되면 주가는 빠질 거다. 재료 소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오늘 FOMC의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의 어떤 지연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시장 투자가들한테 전달만 된다면 일단 주가는 드디어 고점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묻지마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이건 맞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2016년에야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너무 터무니없게 멀리 잡은 것이 아니냐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아담 파커 씨 듣고 계신가요?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라운드 2, 레디, 올 들어 지지부진하던 금값이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기대에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중 최고치인 온스당 1,400달러 선도 넘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CNBC의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유지 전망이 나서게 되면서 금값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찍었던 최고치였던 연중 최고치 온스당 1,400달러 선도 연내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중 1,400달러 선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금값은 아마 역사상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형성된다면 지금 가격은 정말 싼 거다. 결국은 금값이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투자은행에서는 전부 1,400불을 굉장히 저항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웃습니다. 왜 웃으냐면 전혀 지금 상황에서 1,400불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1,300, 한 50불, 4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굉장히 영리해서요.
사실은 지금 그 버블이 날 거라는, 주식에 버블이 날 거라 이런 것들을 돈을 미리 아는지 테이퍼링 이런 게 다 연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미국 시장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지표가 나빠진다든가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이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 금 차트의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이게 1400불 못 간다, 그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쭉 분석을 보시면은 대바닥은 이게 대바닥입니다. 물론 만약에 빌려갖고 뭐 여기 왔다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바닥을 찍는다라는 것은 신고점을 향해서 가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바닥을 한번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러 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추세 상단선 값인 1700불 정도가 1차 고점이 될 것이고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1900불은 그냥 무난히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버블이 묻지마 주식 매수라 이런 걸 통해 버블이 형성되고 유동성의 어떤 투입이 시장에 버블을 양상한다면 나중에 이 버블로 인한 그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금값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금값은 굉장히 싼 것이고 1400불을 저항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온스당 $1,400 선을 저항대로 얘기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내에 $1,400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습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연내에 $1,500, $600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고 내년에 상승폭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금값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소시에테 제네랄이 최고 리서치 책임자가 전망했습니다. 네, 밖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투자해라 호평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소시에테 제네랄의 최고 리서치 책임자가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진행이 되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면서 주가 빠지고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수출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아마 굉장한 실수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화 강세는 시간 조절을 할 뿐이지 원화 강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뭔가 오류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자금이 지난번에 QE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양적완화 진행하는 과정 속에 들어온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안전 투자처로 보면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 돈 자체가 장기성 자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들을 보면 미국계가 굉장히 많았다. 미국계는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갈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근거 중에서 한 여러 개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이게 사실 전 세계가 다 흑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몇 개 나라만 흑자인데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했지만 흑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많아서 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물가에 대한 그 수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흑자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벤버네키 회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국에서 자본이 많이 빠져서 루피아라든가 이런 게 약세가 엄청나게 진행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인도가 부도가 날 거냐 이런 얘기해서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아무 일 없었죠. 그 당시 빠져나간 돈이 신흥국에서 위기감 때문에 빠져나간 돈이 어디를 갔냐면 유럽과 우리나라를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은 웬만큼 수익으로 나가지 않는다. 인도에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나갔다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상세 출발점이다. 결국 지금 돈 나간다는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 현물로 주식을 끌어올렸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웩도독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선물이 현물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정말 진행될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상승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모든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